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말 그대로 불볕더위를 겪고 있는 이 시각 서울 시내는 햇볕까지 강합니다. 정말 더운 땀을 흘리시는 분들 많고요. 잠시 멈춰선 횡단보도에는 손부채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예 거리가 한산하기까지 한데요. 이 무더위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에 붙지 않는 헐렁한 옷이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답답하고 뜨거운 논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두고 복지부와 서울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마치 더운 날 꽉 끼는 검정색 정장을 입은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팽팽한 틈 사이의 핵심 이슈 무엇인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손종환 회계사와 함께 세무회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2016년 8월 4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예, 더운데 많은 분들 이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서울시 간에 지금 공방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최종 선발된 청년수당 신청 지원자 3,000명 가운데 약정서에 동의한 2,800여 명에게 첫 달치 50만 원씩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습니다. 이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참여 활동비로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교육훈련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지원 원칙과 맞지 않고 또 중앙정부의 어떤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협의 없이 강행했다라면서 오늘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역시 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왜 이렇게 공방이 뜨거울까요? 관련해서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11월에 서울시가 플랜을 발표하면서부터 계속 갈등은 있어 왔지만 드디어 첫 번째 지급이 됐고요. 지금 복지부와 굉장히 팽팽하게 뜨겁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라든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매우 좀 위중한데요. 매우 심각한데 이를 둘러싸고 좀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함께 청년들의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와 같이 그 정책을 둘러싸고 너무 좀 그 소모적인 갈등과 파행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안타깝고 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적은 사실은 청년들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잘 된다라는 거 반대하지는 않을 텐데요. 복지부나 서울시나. 지금 원칙들을 서로 내세우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자체 역량으로 실시하겠다는 사업에 왜 제동을 거냐 이런 입장이고 또 복지부는 왜 정부와 사전 없이 지방자치제가 복지 사업을 마음대로 하느냐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 청년들의 복지 대책이든 고용 대책이든 간에 그 소관을 둘러싸고 지금 이제 청년수당이라는 게 구체적인 쟁점이 되지만은 그것이 누구의 책임 영역이냐를 둘러싸고 중앙정부 특히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큰 부딪힘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사회보장긴보법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여러 사회 정책이 이 중앙정부하고 협의 조정을 해준다라는 명문한 법적인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좀 퍼주기식의 잘못된 서울시 정책이니까 이 점을 좀 제고해달라라고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협의 조정이지 그걸 반드시 지자체가 따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협의는 충분히 했고 서울시는 또 다른 판단인 걸로 내세우면서 이번에 이제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 문제는 결국은 서울시도 이미 수당을 나눠줬고 그리고 또 이를 두고 중앙정부는 직권으로 취소하는 그런 시정명령을 내린 마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법원에 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어떤 쪽의 입장이 이 법에 제대로 된 해석에 근거해가지고 정책을 핀 것인지 판단을 이제 법원에 맡기는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법적 결정으로 약간 공이 넘어간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 돈을 받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써야 되나 돌려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참 복잡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사실 이것을 누가 하는가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이 대책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혜택 대상이 되고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오히려 좀 주목하고 거기에 좀 그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같이 머리를 맞댄다 한다면 뭔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걸 청년들을 안 한 것도 않고 오히려 이제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다툼으로 이렇게 번지게 된 것은 정말 좀 유감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서울시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청년 수당을 실시를 하게 된 건데요.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떤 건지 청년 수당제가 추진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서울시는 작년에 이 서울시 물론 이제 주거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그 청년들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서울형 청년 보장제라는 것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 일부의 내용이 청년 수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은 저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바람직한 다양의 대책을 서울시가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은 이를테면 마찬가지 청년 취업난이라든가 또 취업 일자리 문제만 겪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전에 발생된 부채를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이 든다든가 당장 생계를 끌어갈 수가 없거나 아니면 살 집이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기소침되거나 활력을 잃고 노동시장에서 거의 폐인되듯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EU라든가 특히 유럽 국가 내에서는 프랑스가 유사한 유스 개런티라 해서 청년 보장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자리 대책뿐만 아니라 주거 그리고 금융 부채 해소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직업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지금 서울시가 시행하려는 청년 수당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랑스형 청년 보장제 내에 알로카시옹이라는 청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서울시는 아마 이런 프랑스 모델을 좀 참조하고 서울시 나름대로 시행을 한다라고 되는 것이고요. 청년 수당 제도 자체를 좀 소개하면은 서울시에서 연 시범 사업으로 올해 시작을 하려 했던 것이고 연 90억의 예산을 들여서 3,000명을 선정을 해서 3,000명이라 한다면 서울에 거주하고 그리고 19세에서 20세에 해당되는 청년 그리고 우리가 중위소득 60% 미만이란 저소득 가구에 속해 있는 청년이면서 그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번에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행된 것도 선정 기준으로서는 이제 1차 정량적인 평가로 가구 소득이라든가 부양 가족 수, 취업 기간을 살펴봤고 2차 정성 평가로서는 사회 활동 의지라 해서 활동 계획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이제 2,800명 넘는 사람들이 합의해가지고 이제 수당을 7월 달에 지급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시범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교수님. 예. 지금 뭐 프랑스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프랑스와 좀 유사한 제도다.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는 내용적인 평가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됐다.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인기 영합주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현금을 지급하는 걸 놓고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도 지금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청년 수당 외에도 지금 뭐 국민들한테 일정 수준의 수당을 주자라는 논의가 북유럽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현금 지급을 우리 중앙정부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 논리도 일면 수용할 게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내용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청년 수당을 둘러싼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안 된다. 서울시는 관계없이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현금 수당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 하면서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복지부의 이런 대응이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처한 사항에 대해서 좀
무지하거나 네. 아니면 좀 안이하게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청년 실업 문제든 또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취업난에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이제 생계의 여러 어려움들의 문제가 있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좀 더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좀 그들이 바라는 방향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취업에 대한 여러 도움이든 취업에 직접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바든 그걸 보다 좀 자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현금 방식을 채택을 한 것이고 이런 예는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라든가 EU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돼서 시행이 된 예가 있는데 네네. 너무 정부가 기존에 해왔던 정책만 좀 고집을 하고 좀 청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내용이나 어떤 방식이 좋을지를 좀 더 고민하고 그런 점에 서울시하고 좀 뭔가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가 지자체가 감히 중앙정부한테 해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배신제 비슷하게 네. 중앙정부가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죠. 예, 정작 고통받고 있는 이 청년층들 또 여러 가지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청년층들의 현실보다는 이 정치적인 충돌 때문에 모두가 조금은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네. 여당 지도부에서는 청년수당이 마약성 진통제를 놓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 이 여당의 이 지도부의 얘기를 듣고 저는 오히려 이 마약성 진통제라는 표현을 쓴 만큼 청년들의 고통은 또 인지하고 있군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걸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면서 네네. 표현한 것이 요번에 아마 청년들한테 또 많은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좀 자초하는 게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위기의 청년이라고 제가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또 청년들의 취업난이나 청년들의 지금 생활고의 문제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국가 재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실질 실업률의 상태는 34.2%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34%라는 게 그 엄청난 그리고 전체 규모로 치면은 우리 20대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이 네. 무려 그 중에서 취업을 못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안정 취업의 알바 형태로 전전하는 청년들이 네. 거의 180만 명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상태가 이미 수년에 지금 지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들이 당장 그러고서 공부하느라고 빚진 거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가계 곤란을 해가지고 부채를 떠나서 오히려 온전하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지금 많은 것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뭔가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누구라든 같이 좀 손을 모아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디 한 군데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자기 뜻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많은 청년들한테는 좀 또 다른 좌절을 주고 또 다른 분노를 좀 사게 되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예, 아마 지금 올해 가장 키워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흑수저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재난 수준의 이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 위기 또 사회 진출의 위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양극화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추세로 간다 보면은 청년들의 어떤 빈곤율이라든지 빈곤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번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한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원한 사람들의 사연 얘기들을 보면은 네. 참 매우 심각하다는 그런 여러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상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나 되는 청년들이 이미 실제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든 아니면 내년에 또 상황이 크게 바뀐다면 모르는데 오히려 매년 어떻게 보면 대학 졸업하고서 제때 취업하지 못하는 그런 잉여 청년들이 계속 쌓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30% 중반 이상으로 올라갈 거고 이런 식의 상황이 되고 당장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소득을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을 기껏 찾아봐야 알바형 든든한 일자리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준비하고 사회에 나오려 하는 순간서부터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변변치 않은 그런 알바 비정규직 일자리에 전전하면서 바로 청년들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의 미래가 없는 거고 우리 사회에서 했던 경제라든가 복지의 큰 짐으로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만큼 우리 사회에 대해서
자조하고 또 분노하고 하면서 뭐 헬조선이라든가 이런 이태백이라든가 이런 식의 스스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책을 둘러싸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될지를 같이 좀 머리 맞대고 협력을 해야 될 그 중앙정보부 지자체가 계속 이런 하나의 갈등을 대표한다는 게 정말 좀 안 좋다는 얘기죠. 예, 이 정치적 충돌로 주목받지 않고 정말로 이 심각한 이 청년층들의 어떤 미래가 없어져 가고 있는 이런 위험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주제로 좀 변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나라들 사례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아마 이 논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참고할 만한 더 사례가 있을까요?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EU 차원에서도 사실 이게 청년 실업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의 여러 나라 같은 경우 일부의 나라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예를 들고요. 겪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할 모험 사례는 프랑스입니다. EU의 정책이기도 하고 그걸 가장 좀 선도적으로 풀어나가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작게 청년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뭔가 현지 생활을 좀 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생활 보장을 할 수 있을 때 그들이 뭔가 용기 내고 그들이 또 능력을 스스로가 갖추고 또 취업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사회에 더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점에서 종합적인 하나의 청년 보장 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는 이를테면 그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들이 또 여러 가지 그 삶의 의욕이라든가 삶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같은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활동 등에 대해서도 또 원하면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부채 탕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정반대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의 협약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와 같이 종합적인 하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 시행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로 또 여러 경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상이하니까 지역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맞춰가지고 어디는 이제 취업 위주, 어디는 교육훈련 위주, 어디는 이를테면 주거나 문화활동 지원 위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공조하는 협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대책이 풀어나간다는 점도 우리한테 좀 크게 해결바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얼마의 현금을 지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당당히 구성원으로서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자 이런 식의 내용이다라는 게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 참 뭐 더 얘기해도 이 정치적 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 최저임금을 놓고 이 김영란법 시행의 밥값과 최저임금을 비교한 청년의 이야기 가슴에 더 와닿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경제를 가르친다면 이 경제 탐구 생활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쉽지만 또 중요한 경제 이야기 알아가 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합병에 따른 지분율 증가를 이것 강화해서 적용을 제외하려 했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재벌 대기업의 경영 승계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긴 했지만 공정위 등이 반대해서 일찌감치 접었던 내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벌 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저희 인터뷰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계열사 간에 순환적으로 출자해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A사가 100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B사의 유상증자에 50억 원을 출자합니다. 그리고 B사는 C사에 30억을 출자하고 C사가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면 A사의 서류상 자본금은 늘어나서 지배주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재벌기업 총수들이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것 무엇일까요? 순환이라는 말에 귀 기울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능통장 이런 말까지 붙었던 ISA. 소비자가 얻는 세제 혜택보다는 수수료가 더 많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남 3구의 아파트 재건축 단지 평균 가격 10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강남은 역시 불패인가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있습니다. 방금도 인터뷰를 해드렸는데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 청년수당을 놓고 정치적 충돌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 이른바 청년수당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활동 자금을 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 어제 이제 대상자 3,000명을 정하고 2,800명에 대해서는 첫 달 활동비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좀 약간 갈 길을 잃게 됐는데 이 복지부가 오늘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이 행정적 효력이 좀 중지가 되면서 이 서울시는 일단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급된 돈 50만 원씩 받은 청년들 지금 네. 좀 난감할 텐데요. 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는 일단 귀책 사유가 없어서 지급한 수당은 환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반면에 복지부는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환수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청년 복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 간 갈등으로 청년들의 혼란만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 이 서울시는 이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서 이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좀 내기로 해서 앞으로 좀 법정 분쟁이 좀 불가피해졌습니다. 예, 정치적, 법적 분쟁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도 지금 여론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출시부터 지금 계속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 세제 혜택 좀 많이 얻는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더 크다고요. 네, 이 금융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운용되는 ISA 1위명 모델 포트폴리오 상품 가운데서 그나마 수익이 좋은 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 평균 수익률이 2.84%에 좀 그쳤던 반면에 여기에 부과되는 1임 수수료율이 평균 1.31%에 달했습니다. 네.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수수료로 13,000원을 내는 거고, 이 세제 혜택은 근로 이자 소득세 15.4% 정도 되니까요. 이 4,300원 정도에 불과해서 이 수수료가 세제 혜택보다 3배 가까이 좀 많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말할 수는 네. 없겠지만 이런 상황인데 게다가 수익률도 신통치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가장 높은 수익률이 3.58%로 공시가 됐다고 하는데 네. 반면에 이 마이너스 하위 10개 상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대에 그쳤습니다. 네. 반면에 수수료는 0.6%씩 꼬박꼬박 떼갔는데요. 이 세제 혜택은 뒷골이고 또 수수료 부담은 크다 보니까 이 웬만큼 수익을 내서는 실질적인 수익률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소원은 ISA가 이 고객이 아니라 결국 이 금융회사 주머니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상품 출시는 화려하고 금융사만 배부른 거 아니냐 정말 의구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 보죠. 상반기 강남 3구의 아파트 재건축 단지 평균 가격 10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런 기록이 나왔네요. 네, KB금융경영연구소의 자료인데요. 이 서초, 강남, 송파 등이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의 평균 가격이 올해 6월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3,719만 원을 찍었는데, 네. 2006년 4분기에 기록한 최고가인 3,635만 원을 10년 만에 좀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업에 차질을 빚어오던 이 강남권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좀 이런 관련 문제들이 좀 풀리면서 시세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건데, 가령 한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 조합정 재선출 이후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말 대비로만 2억 원 정도가 좀 매매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예, 광남 재건축을 놓고 지금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 양상이 오래 가진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이 정부가 이달부터
내년부터 이제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좀 한풀 꺾일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도 나서서 좀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조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집단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 매매가 상승 분위기가 이 재건축 단지에서 일반 아파트로 좀 옮겨가고 있는 좀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강남권 주택시장의 과열이 언제 진동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네요. 네, 한국은행의 자료인데요.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이 포함된 이 공공부문의 계정을 좀 봤더니 총 수입이 735조 6천억 원, 총 지출은 701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해서 네. 전년보다 각각 3.4%와 1.1%가 늘었습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이 공공부문 수지는 33조 8천억 원의 대규모 흑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에 18조 9천억 원에 이어서 2년 연속 흑자였습니다. 특히 매년 적자를 보고 있던 공기업 부문에서 처음으로 좀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네, 33조 흑자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네. 어떤 배경입니까? 세금,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 징수액이 대폭 늘어난 덕분인데,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와 취득세 등 조세 수입이 22조 6천억 원 늘었고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부담금이 7조 8천억 원씩 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또 담배값 인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이 좀 크게 늘어난 덕분인데, 네. 특히 담배세수만 10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보다 3조 5천억 원이 늘었다고 하고요. 공공부문에서는 1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삼성동 부지 매각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예, 흑자인데 박수 쳐야 되는지 잠깐 애매했습니다. 네. 이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 직원 사망 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금감원이 단체 상해보험 개선안을 내놨는데, 단체 상해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나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좀 가입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네. 직원이 다치거나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데요. 이 계약은 기업이 좀 주로 보험사와 직접 체결을 하다 보니까 유가족은 이 보험 사실 가입 자체를 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중간에서 좀 보험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좀 상당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한 보험사를 상대로 좀 조사를 했더니 직원이나 유가족이 아닌 기업 대표가 보험금을 가져간 경우가 10%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유가족 동의라는 감시 장치를 그래서 좀 도입을 한 겁니다. 예, 이 보험은 법적인 상속인이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단체 보험료의 불합리한 할인 기준 같은 것들도 좀 바뀐다고요? 네, 금감원이 조사를 했더니 13개 보험사의 23개 상품을 보니까요. 이 단체의 규모, 그러니까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인원이 적은 기업의 보험료가 이 직원이 많은 기업보다 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그런 역전 현상이 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할인율을 조정을 해서 역전 현상을 좀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올여름 평년을 크게 웃도는 이례적 폭염, 오늘도 정말 더웠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안 팔렸네요. 네. 롯데제과의 지난달 빙가류 매출을 보니까 작년 같은 달보다 7% 줄었고요. 빙그레 역시 6%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혜태제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과거에는 날씨가 더우면 이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빙가류 매출이 늘어나는 게 좀 일반적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 좀 깨졌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만큼 좀 대체 상품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긴데요. 일단 커피를 비롯해서 여름철 좀 대체 음료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요. 또 이 빙거업계의 과도한 할인 경쟁도 이 매출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저출산에 따른 자연적인 고객 감소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좀 에어컨 보급률이 좀 갈수록 높아지면서 날씨가 좀 그나마 좀 선선하다 보니까 빙가루 매출 감소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근데 아이들한테 이 설탕이 많아서 좀 그만 먹어라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중에 탑 골라주시죠. 네, ISA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ISA가 결국 이 고객이 아니라 이 금융회사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는 단면이 좀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이 고객의 수익률을 좀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좀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청취자 사연 하나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청년수당 관련해서 많이 뜨거운데 좋은 것만 취업하려고 해서 그렇지 좀 취업하면서 땀 흘리면 좋을 텐데라는 의견 또 3359님께서 주셨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매주 목요일 이 똑똑한 경제생활을 하면 경제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세무 또 회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가 풀어드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주에 이 똑똑한 경제생활의 기사를 저희가 인터뷰한 기사를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에 올리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클릭 건수보다는 반응들이 왔는데 정육점 식당이 부가가치세의 비밀이 숨어있다는 건 몰랐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네. 고깃값에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더 싸게 할인받아야 되는구나라는 얘기를 이 휴가철을 맞아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도움되는 정보인데 오늘도 역시 좋은 시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 이 청취자분들 올라온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아파트 이제 한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두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했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이 부담부 증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용어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예, 좀 소개 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부담부 증여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요. 증여 받는 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도 동시에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주는 사람이 좀 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받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죠. 받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죠. 예. 네. 이 채무 인수한 걸 왜 양도로 봐야 할까요? 예, 그 부분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네. 아파트를 증여하고 2억 원을 받는다면 세무서에서는 2억 원은 유상양도이고 3억 원은 무상양도, 즉 증여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네. 이런 증여 시에 내가 또 2억 원의 채무가 있다면 그 2억 원의 대가를 받아서 채무를 갚는 것이나 아예 처음부터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것이니 내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므로 채무 인수액만큼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면서 부담부 증여, 지금 말씀하신 이 증여를 하면 그렇다 보면 사실은 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증여에 있어서의 어떤 세금 부분보다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나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예. 아버지와 아들 또는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 이런 게 이제 직계 존비속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직계 존비속 간에 또는 이제 배우자 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즉 네. 이제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증여받는 자가 채무를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아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들어도 또 제가 겪지 않은 사례여서 그런지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주택을 2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이 자녀에게 넘길 때 이런 부분들 지금 굉장히 고민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시에는 원칙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안 본다. 이런 지금 원칙을 얘기를 하나 해 주셨거든요. 그 배경이 있습니까? 예.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상속 대상자겠죠. 네. 민법으로 이제 상속 증여를 사전 이제 증여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 대상자인데 네. 이런 상속 대상자들 간의 거래는 증여 시 부담부 증여로 모양을 갖추어 놓고는 채무로 공제받은 후에 실제로는 증여받는 자가 아닌 증여자가 채무를 갚음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라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 헷갈렸던 것처럼 이 주는 사람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받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 때문에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면이 있군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받는 자가 채무를 실질 부담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반적인 경우는 안 되는데 사례를 들어보면 담보 대출이 있는 부동산 증여 시에 네. 담보 대출을 증여받는 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자가 채무를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빚도 같이 떠안으면 예, 그렇다. 네.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소개가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예, 이 부분도 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예. 예,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제 세율이 다르고 가장 큰 이유는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네.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이고 만약에 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다면은 네네. 절세 효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요즘
한여름에 무더위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 경우 네. 전기세 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이런 전기세 폭탄이 나오는 이유는 그 전기세가 누진세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누진 제도고 사실은 세금이 아니라 이 한전이 정한 일방적으로 그렇죠. 정한 요금이라고 합니다. 예, 예.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한번 얘기를 소개해주고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고 있기도 한데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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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전부 다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되는데요. 네. 전기세 폭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에어컨 사용으로 이제 전기를 두세 배 이렇게 사용하면은 네. 전기세가 두세 배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세 배 또는 네 배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증여세도 이와 이제 동일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준이 몇 배 올라가는 거지 실제 돈을 내야 되는 건 뭐 그거에 곱하기 얼마가 더 되니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증여할 때 이 증여받는 자가 해당 재산 가액만큼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부 증여는 부담한 채무액만큼 또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부담하고 또 양도소득과 증여세 부담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자, 이렇게 쭉 제가 말씀드려놓고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듣는 분들에서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예, 지금 정확히 뭐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엔 각각 따로 나누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므로 이런 누진세율 적용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오피스텔 사례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럼 부담부 증여를 여기도 적용을 한다면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양도소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요건만 된다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앞에 이야기 시작될 때 자, 이 아파트 두 채인데 한 채는 좀 자식한테 넘기려고 하는데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부담부 증여로 해. 그러면 뭐 훨씬 세금 좀 도움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그러면? 무조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양도 차익과 증여재산 가액에 따라 절세 효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손해이거나 절세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것입니다. 네. 더욱이 이제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거든요. 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세법은 아주 엄격히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이제 뭐 외부분이나 아니면 책 같은 걸로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예, 좀 전문가가 상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 더 무서운 어떤 약간 징벌적인 세금을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수관계인 뭐 주로 이제 제일 와닿는 건 가족인데요. 이 거래는 세법이 엄격히 적용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히 적용된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례인가요? 맞습니다. 예. 증여받은 후에 곧바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규정을 적용받아서 절세 효과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간혹 뭐 더 큰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한동안 부담부 증여를 세금 줄일 수 있는 신기루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 인정 여부를 떠나서 부담부 증여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고 불리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제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시다 보면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양도나 증여가 임박해서가 아니라 미리미리 책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찾으셔서 검토를 하시면은 절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생활 속에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상속 또 증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악용하신다고 하면은 또 가혹하게 징벌적으로 그 세금의 어떤 쓴맛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제 개편 관련해서 인터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도 좀 논란이 됐는데 이 구글세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이 워낙에 전 세계적인 또 커다란 이 인터넷 또 정보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이 법인세와 같이 구글과 같은 세계적 기업에는 별도의 세금 항목을 만든다. 그러니까 구글세라고 하면 구글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새롭게 만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구글세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기존 국제 조세 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이런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이제 세금 제도나 국제적인 정보 공유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네. 글로벌 기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자회사나 지사나 뭐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세율이 낮은 국가의 기업의 이익을 많이 내고 세율이 높은 국가의 기업의 이익을 적게 내면 전체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또 이런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조를 통해서 줄이려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세금 관련해서 속지주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어떤 여러 가지 GDP 계산할 때도 속지주의,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 안에 있는 한국 내에 있는 인데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고 버뮤다에 있는 회사로 이익을 전가할 수 있나요? 예, 이제 뭐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세금만을 위해서 뭐 생산 시설이나 인적 설비를 이전하다 보면은 뭐 세금을 줄 수 있지만은 오히려 뭐 또 다른 더 큰 그렇죠. 비용이 공장 생기니까. 옮기는 비용이 더 어마어마하죠. 예, 아니면은 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라든지 출장 비용이 더 늘어나니까 네네.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익이 이런 제조 활동이 전혀 없고 뭐 특허권 사용료라든지 정보 이용료 등에서 발생하므로 이런 정보 이용료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거나 낮은 세금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이 굴뚝이 없고 공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다른 기업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근데 구글세라고 부를까요? 예. 구글과 같은 이제 인터넷 검색 엔진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한 서버가 있는 국가에 가세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즉 우리나라 국민이 구글에 저희 어플을 사고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구글이 서버를 이제 아일랜드 등에 이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일랜드는 구글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국가일 것입니다. 예, 결국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나쁘게 말하면 세금 세탁, 세금을 안 내는 건데요. 이런 구글세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좀 이런 세금 세탁, 세금 회피를 못하게 한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세율이 높은 국가의 기업에는 세금을 안 내거나 조금만 내고 또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은 세율의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게 한다. 이런 게 지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생산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권 사용료나 컨설팅 비용 등으로 생산 시설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나라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제는 제조기업의 이익보다는 이런 특허권 사용료 등의 이익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의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글로벌 기업 등은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로 해서 지분 구조가 복잡한데요. 네. 지주회사는 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다 하더라도 또 이제 그 밑에 중간 지주회사를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하고 대부분의 작은 거래나 배당은 지주회사가 아니라 중간 지주회사가 수령한 후에 다른 또 자회사에 투자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정상적인 부분까지는 구글세의 범위는 아마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게 아니라 세금을 전혀 안 내거나 아주 낮게 낼 그런 극단적인 경우만 구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곳에 어떤 그런 곳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자회사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나 컨설팅에 대해 대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소득을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게 불법은 아닙니까? 그러한 서비스의 대가를 많이 받는 것도 탈세이거나 불법이지만 네. 또 안 받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외국 기업이 해외 본사에서 이제 로열티나 컨설팅 비용으로 대가를 많이 지급하는 것을 이제 과거에는 주로 문제를 삼았는데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반대로 왜 그 해외 자회사들한테 특허권이나 아니면 컨설팅을 제공하고는 이에 대한 로열티 사용료나 컨설팅 비용을 안 받냐. 그래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비용 안 내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제동을 거는 부분인데요.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로 앞뒤로 흘러갔지만 또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 위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 세금을 조금 아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순환 출자입니다. 네,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받으실 분은 4792번님이십니다. 영등포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날씨 더운데 운전자들이 양보 운전을 안 해요. 참 곤란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골목 많이 다니는데 양보 운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공공교통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소리 들으며 웃으며 일합니다. 예,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 조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